40톤짜리 세미트럭이 직선의 텅 빈 고속도로에서 시속 65마일로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며 크루즈 컨트롤은 꺼져 있습니다. 지난 8시간 동안 비활성 상태였던 이 기능은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 시 피로를 줄이려 개발되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세상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 운전을 합니다. 그들은 거의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18개의 바퀴와 8만 파운드의 적재량을 가진 차량이 직선 도로에서 사람이 직접 가속 페달을 조작해야 할까요? 크루즈 컨트롤이 승용차에서는 연료를 절약해 주는데 왜 트럭에서는 연료를 더 소모하게 만들까요? 400마력의 토크가 언덕에서 일정 속도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상업용 트럭에 이미 법적으로 속도 제한 장치가 의무화되어 있다면 그 장치는 크루즈 컨트롤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 답은 운동량, 지형, 그리고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지난 30년간 조용히 해결하려고 애써온 제어 문제에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폐쇄 루프 방식의 스로틀 시스템입니다. 이건 기술적인 용어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현재 속도를 읽고 목표 속도와 비교한 뒤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스로틀을 열거나 닫습니다. 이게 전체 메커니즘입니다. 읽고, 비교하고, 수정하고, 반복합니다. 자동차에서는 이 방식이 아주 잘 작동합니다. 자동차의 무게는 약 1.5톤 정도입니다. 출력은 대략 150에서 300마력 사이입니다. 가벼운 무게, 적당한 출력. 시스템이 하는 보정은 부드럽습니다.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 건드리는 정도죠. 하지만 완전히 적재된 대형 트럭은 최대 40톤까지 나갑니다. 이 모든 무게를 400에서 600마력의 엔진이 밀어줍니다. 자동차보다 27배나 무겁고 엔진은 2배입니다. 같은 폐쇄 루프지만 물리 법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제어 논리를 27배 무거운 질량에 적용하면 스로틀 반응은 부드럽지 않고 거칠어집니다. 시스템이 과도하게 보정하며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트럭 기사가 크루즈 컨트롤을 안 쓰는 이유가 직접 운전을 선호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습관, 스타일, 도로와의 연결감을 느끼고 싶다는 개인적인 선호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행동이 똑같아 보여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물리 법칙은 완전히 다릅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언덕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피하는 이유는 선호 때문이 아니라 모멘텀과 경사, 그리고 40톤에 달하는 화물이 가족용 세단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모두가 놓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전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소화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망가지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4가지 방식으로 각각이 이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며 발생합니다. 먼저 내리막길에서 트럭은 중력이 40톤을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가 목표치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스로틀을 줄입니다. 하지만 40톤의 모멘텀은 스로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트럭은 어쨌든 계속 가속합니다. 이제 시스템은 더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정지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뜨거워집니다. 속도는 여전히 올라갑니다. 운전자는 내리막길에서 필요한 세밀한 제어를 잃었고 시스템은 애초에 해결할 수 없도록 설계된 물리적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험 많은 트럭 운전자들이 내리막길에서 수동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엔진 자체의 압축을 저항력으로 사용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조절하며 경사에 맞춰 인치 단위로 속도를 맞춥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목표 속도보다 빠른지 느린지 2가지만 알 뿐입니다. 오르막길은 2번째 실패 지점이며 이것이 바로 운송회사의 큰 비용을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트럭 속도가 줄어드는데 중력이 40톤 무게에 맞서기 때문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가 목표치보다 떨어짐을 감지하고 즉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완만한 경사에서처럼 목표 속도를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가파른 경사에서 적재된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점진적 가속보다 연료를 5배에서 10배 더 소모하게 됩니다. 엔진은 최대한의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열이 쌓입니다. 연료 소모가 빠릅니다. 숙련된 운전자는 다릅니다. 2, 3마일 전부터 언덕을 미리 보고 경사가 시작되기 전 미리 가속합니다. 그들은 관성을 무료 에너지로 활용합니다. 언덕 밑에 도착할 때 이미 충분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지 않고도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저 반응만 할 뿐입니다. 항상 도로 상황보다 한 박자 늦게 반응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덜 극적이지만 그만큼 현실적입니다.
미국 중서부와 유럽 대부분을 덮고 있는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구릉 지형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의 지속적인 스로틀 변동이 트럭의 자동 변속기를 헌팅 상태로 만듭니다. 헌팅이란 변속기가 어떤 기어에 있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기어를 오가는 현상을 엔지니어들이 부르는 용어입니다. 6단 기어를 가진 자동차에서는 이것이 그저 약간의 불편함에 불과합니다. 13개에서 18개의 기어를 가진 트럭에서는 이런 현상이 언덕 하나하나마다 덜컥거리고 불규칙한 동력 전달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동력 전달기에 추가적인 마모가 발생하고 연비는 떨어지며 운전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승차감이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가장 위험합니다. 젖은 도로나 빙판 또는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의 갑작스러운 스로틀 조정이 18개 바퀴 중 어느 곳에서든 특히 뒷바퀴 구동축에서 접지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재된 대형 트럭에서 뒷바퀴의 접지력이 사라지면 트레일러가 크게 흔들리며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잭나이프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운송회사들은 내부 정책을 두고 있으며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위험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그 위험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수동으로 스로틀을 조절하면 운전자는 페달을 통해 미세한 바퀴 미끄러짐, 저항의 변화, 무언가가 놓이기 시작하는 느낌 등 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보정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트럭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크루즈 컨트롤의 한 버전이 존재하며 왜 그것이 효과적인지 이해하는 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은 반응형입니다. 속도 변화가 일어난 후에 반응하며 최신 자동차에 탑재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레이더 센서를 추가해 앞차와의 거리를 관리합니다. 더 똑똑해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반응형입니다. 여전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실제 트럭 운전자들과 일부 운송사가 운용 중인 것은 예측형 크루즈 컨트롤이라 불립니다. 이 시스템은 앞선 지형의 3D GPS 지도로 지형을 미리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1.1 마일 앞에 4%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속도가 오르기 전에 미리 스로틀을 줄이기 시작해 하강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미리 관리합니다. 이 시스템은 이 마일 앞에 오르막길이 있다는 것도 감지하고 숙련된 운전자처럼 관성을 무료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 지금부터 천천히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두 시스템의 비교는 매우 뚜렷합니다. 표준 크루즈 컨트롤로 구불구불한 지형을 달리면 스로틀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고 변속기는 기어를 이리저리 찾으며 연료는 한 번에 확확 소모됩니다. 예측형 크루즈 컨트롤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지형에 맞춰 조율된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스로틀 조정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평지에서 구불구불한 고속도로 구간을 달릴 때 볼보와 스카니아의 실제 운행 데이터에 따르면 예측형 크루즈는 표준 크루즈에 비해 연료를 3에서 5% 절감합니다. 이는 같은 거리를 운행할 때 약 2,000파운드의 화물을 덜 싣고 가는 것과 거의 맞먹는 수치입니다. 두 시스템의 차이는 스로틀 반응이 아니라 바로 지도에 있습니다. 문제는 크루즈 메커니즘이 아니라 바로 시야의 부재였습니다. 트럭의 속도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 역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며 그 중심에 있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정말로 기이합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현대식 디젤 세미 트럭도 등장하기 전 트럭에는 거버너라는 기계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회전하는 플라이웨이트 시스템으로 스로틀에 연결된 두 개의 금속공이 달린 팔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엔진 속도가 증가하면 원심력이 금속공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이 힘이 기계적으로 연료 공급을 줄이도록 작동했습니다. 속도가 떨어지면 금속공이 안쪽으로 모이고 더 많은 연료가 공급되었습니다. 엔진이 스스로를 조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원심 거버너를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1780년대에 증기기관에 널리 보급시켰고 똑같은 기계적 원리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로 약 150년 후 디젤 트럭 엔진에까지 이식되었습니다. 1975년에 트럭 운전사는 마차가 다니던 시대에 고안된 속도 관리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플라이웨이트 시스템은 결국 전자식으로 바뀌었고 엔진 제어 장치가 회전하는 금속 대신 센서를 통해 RPM과 연료 공급을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에서 현대의 속도 제한 장치가 나왔으며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속도 제한 장치는 일반적으로 시속 56에서 65마일 사이로 설정된 전자식 상한선으로 운전자가 페달을 어떻게 밟아도 엔진이 그 속도를 절대 넘지 못하게 합니다. 속도 제한 장치와 크루즈 컨트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한 장치는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하한선을 유지하며 트럭은 속도 제한 장치, 장착이 의무입니다. 나머지는 선택 사항이라 거의 안 쓰이죠. 이 시스템은 모든 고속도로에서 작동 중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45마일로 느려진 트럭이 있었는데 그 트럭이 출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경사와 관성을 수동으로 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파른 진입로를 오르는 대형 트럭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는 기계 고장이 아니라 전력 가속을 요구한 결과입니다. 언덕이 있다는 것도 거의 눈치채지 못한 채 언덕 앞에서 갑자기 가속하는 것처럼 보였던 트럭은 운전자가 경사를 미리 보고 크루즈 컨트롤러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관성을 미리 쌓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지에서 당신을 추월한 뒤 곧바로 속도를 줄인 트럭은 운전자가 경사가 시작되기 전에 추월 타이밍을 맞춘 것이지 경사 중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 출구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엔진 브레이크 소리, 그 깊고 덜컹거리는 소음은 압축 브레이크가 하강 속도를 제어하는 소리로 서비스 브레이크가 과열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산길 고개에 새겨진 표지판, 트럭은 저단 기어 사용, 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침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고단 기어로 짐을 실은 채 내리막을 억지로 버티는 것은 바로 브레이크 페이드가 시작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마치 조심스럽게 양보하듯 천천히 합류하는 모습. 운전자는 시스템이 갑자기 가속해 거리를 좁히는 대신 수동으로 당신의 속도에 맞췄습니다. 주유소에서 만난 트럭 운전사는 지난 200마일의 경사도를 정확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페달을 통해 그 모든 경사를 몸소 느꼈기 때문입니다. 평평한 캔자스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선에 앉아 정확히 시속 65마일로 6시간을 달린 트럭. 그 트럭은 지형이 충분히 평평해서 예측형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비상 트럭 대피로 그것들은 기계적 고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적재된 상태로 내리막을 내려갈 때 아주 숙련된 인간을 포함해 어떤 자동 속도 제어 시스템도 감당할 수 없다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옆면에 작은 엔진이 달려 윙윙거리는 냉장 트레일러. 운전자는 이미 2개의 동력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루즈 컨트롤의 복잡성까지 더하는 것은 너무 많은 일입니다. 문에 스마트 드라이브나 페달 코치 스티커가 붙은 운송회사 트럭. 운전자의 가속 페달 조작은 실시간으로 점수가 매겨지고 최고의 연비는 반응하는 운전자보다 미리 예측하는 운전자에게서 나옵니다. 평평한 텍사스를 거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횡단하는 장거리 운전자. 연비 보너스가 걸려있고 불필요한 가속 페달 급가속 하나하나가 돈이 됩니다. 포도덩굴길이나 캐비지처럼 지형이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특정 캘리포니아 경사로를 운전자들이 줄여 부르는 CB 라디오 잡담. 트럭들이 좌회전 커브에서는 우회전 커브보다 더 일찍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재된 트레일러는 좌회전 시 크게 돌게 되고 운전자는 페달을 통해 그 무게 이동을 조절합니다. 때때로 트럭들이 고속도로의 평탄한 구간을 똑같은 속도로 이동하는 모습. 그중 일부는 플래투닝 군집주행 테스트입니다. 선두 운전자는 인간이고 뒤따르는 트럭들은 레이더로 연결된 자동 가속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인간 운전자의 언덕에 대한 직감이 데이터 속도로 군집 전체에 전달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판단을 대체할 것으로 여겨졌던 도구가 오히려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드러내줍니다. 예측 크루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절한 지형에서는 연비면에서 인간 운전자보다 3에서 5%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이는 분기별 보고서에서 운송업체들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감 효과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산악 경사에서는 실패합니다. 악천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공사 구간이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도 처리하지 못합니다. 지형이 충분히 복잡해질 때마다 운전자들은 이를 해제합니다. 평지 고속도로에서의 이득은 로키 산맥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다음 진화는 더 나은 크루즈가 아니라 바로 플래투닝입니다. 3대 또는 4대의 트럭이 차량 간 통신으로 연결되어 선두 트럭은 사람이 운전하고 뒤따르는 트럭들은 자동으로 가속과 제동을 제어합니다. 사람이 언덕을 미리 예측합니다. 그 예측은 데이터의 속도로 대열 뒤쪽까지 전달되어 3대의 트럭이 한 명의 인간의 판단으로 동시에 같은 경사를 관리합니다.
이 아이러니는 거의 완벽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언덕을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의 해결책은 인간이 언덕을 예측하고 그 결정을 뒤따르는 모두에게 방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트럭도 훨씬 더 큰 규모에서 같은 언덕 문제에 직면합니다. 운전자가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에 물리 법칙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트럭 운전사들이 고집스럽게 사용하지 않는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초에 설계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받는 반응형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당신을 추월할 때 운전자의 오른발을 한번 보세요. 그 발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끊임없이 움직이며 이미 3마일 전부터 언덕을 예측하고 40톤의 관성을 조절하고 있습니다.